위대한 비정상인들 19세기와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정성과 정신 이성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게 되었다. 한천과 한시가 재해석되면서 이런 정성들이 그리 희귀한 경험은 아니라는 인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생활에서 감정적인 고통과 걱정, 불안 같은 특징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 초반의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정상이라고 가정한 반면에 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 건강의 연속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했으며 그에 따라서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이트가 우리의 모두는 신경증 환자라고 선언하면서 정상적인 정신이란 다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되어버렸다. 신경증 환자는 흔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아무 문제 없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흔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실제로 정상인 걸까? 우리는 정신의 변화 과정을 넓은 도로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이다. 정상인이라는 좁은 오솔길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사고가 나거나 부상을 입지 않는 한 그는 비교적 안전하다. 배수로에는 오솔길에서 떨어진 범죄자, 주정뱅이, 미친 사람들이 있다. 두 길 사이에는 인생이라는 넓은 도로가 놓여있고 대다수 사람이 불평을 하며 신경이 불안정한 채로 떠들썩하게 무리지어 이 길을 통과한다. 그들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중이다. 하이슬로번 개짜나 몽상가라는 말을 듣는 군중은 변덕스럽고 성적이며 불안정해서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더라고 말한다. 하이슬롭에게 위협성을 불러일으킨 이 방대한 군중은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정상 혹은 평균에 해당했고 의학적으로 보면 모든 신경증 환자였다. 하이슬롭은 흥미로운 인물로 그를 통해서 신경증에 대한 우려가 어떤 식으로 증가해 왔는지를 추적해야 할 수가 있다. 병계제도를 집필한 무렵에 하이슬롭은 60대로 이미 10년간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그의 후기 저작들은 그가 독선적이고 모순적이며 이따금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을 보인 사람입니다. 하이슬롭의 경력과 생활은 그의 정신이 한창 경계 시대에 어쩌면 이 대목에서 하이슬롭은 자신의 환자인 친구인 정신생리학 서문에 감사의 말을 전한 셋 중에 한 명인 월터 이브렘 헤이그를 염두에 두었을지 모른다. 1882년에 27살에 처음 베들레헴에서 입원한 헤이그는 이후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는 대학교 교육을 받았고 교사로 일했으며 여가 시간에 작곡을 하고 악기를 연주했다. 그러면서 환각과 망성 편집증으로 고통받았다. 그는 병원 밖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행권을 부여받았지만 증세가 너무 심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1888년에 하이슬롭의 베들레헴에서 부임한 뒤에 두 사람은 음악으로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는 하이슬롭과 정기적으로 편지를 나누며 자신의 정세뿐만 아니라 일과 가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헤이그는 정성과 정신 이성의 상대적인 용어라고 주장하고 싶었는지 정성적인 또 정상 이상의 단어에 거의 항상 인용 부호를 사용했다. 나중에는 하이슬롭이 집필한 교과서에서 소위 정신 이성을 언급했을 때에는 늘 인용 부호를 쓰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친구 헤이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이슬롭이 경계 지도의 신경증 환자에게 가졌던 적의는 부분적으로는 길 아래로 추락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유대감에서 비롯되었다. 아마도 정상적이었을 하이슬롭은 건강하지 못한 다수의 신경증적인 인간들보다도 미친 헤이그와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적어도 하이슬롭은 그렇게 생각했다. 1933년에 하이슬롭이 사망했을 때에 한 예전 동료는 하이슬롭의 말년에 본질적으로 신경증과 유사한 증세 탓으로 슬픔으로 점철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공습기간 와중에 시작된 이런 불안 상태가 얼굴과 어깨에 틱 장기로까지 나타났다고 기록했다. 어쨌거나 하이슬롭은 신경증 환자였고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1880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정성과 정신 이상의 종류가 다르다기보다는 정도가 다른 정신 상태라는 주장을 당연시했다. 정성과 정신 이상은 여전히 양극단에 위치했지만 이제는 신경세역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넘치도록 지닌 거대한 인간 무리가 이 둘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 경계지도의 거주자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성독저자로부터 사회 부적응자, 건강염려증 환자, 자해 환자이기까지 보다 상식적인 사회 관습을 무시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신경증은 이들이 속한 가족과 또래 집단, 사회의 주자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위해를 가할 수가 있었고 단순히 불편에 이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비정상석은 대개 비관리적인 행위로 정의되었고 이러한 행동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었다. 물론 빅테리아 시대의 많은 관습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매우 이상해 보인다. 이는 비정상적인 정신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인 기대에 얼마나 크게 의지했는지 확실히 보여준다. 1895년의 10월 24살의 젊은 사회자 이디스 란체스터는 부유한 부친에게서 자신의 노동계의 연인과 함께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차 1935년에 개봉될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의 여주인공 란체스터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경악한 부친은 저 역시 철호의 정신과 의사인 조지 빌딩 브랜드포드를 불렀고 의사는 이디스를 정신 이상으로 진단했다. 브랜드포드는 전 여다른 사회계급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겠다는 젊은 여성의 결정은 사회적인 자살행위가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이디스의 행동은 관습을 비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 이디스는 그 지위에 상당한 이의를 처리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디스는 얼마간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강제로 로헨버든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그렇지만 정신감정위원회에 소속 감독관 2명의 판정과 브랜드포드의 진단 분복에 그녀는 거의 곧바로 퇴원했다. 1895년 정신과학 저널에서 조심스럽게 선별된 단어들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브랜드포드의 글이 게재되었다. 법원은 브랜드포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이디스는 정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례는 지난 100년이 넘는 동안에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상당의 수가 어떻게 그들의 비관리적인 행동 때문에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신병 진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20세기 사회의 주변인 취약계층, 계층적 경제적인 박탈 계층이었다. 정신의 정상성은 사회적인 법적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카트라이트는 그가 치료하는 노예들을 정상화하려고 애쓰면서 어떠한 흑인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가 있어야 할 위치, 복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노예 소유주들에게 말했다. 역사가 일레인 쇼윌터의 지적처럼 히스테리는 전형적인 여성 질병이었고 히스테리로 진단받은 남성도 있었으나 자궁을 의미하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히스테리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이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성의 병의 원인임을 강조했다. 대개의 경우에 남성들은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신경쇠약은 1869년에 미국의 신경과 의사 조지 밀러 비어드가 처음 명명한 것으로 문명으로 야기된 병이라고 여겨졌다. 비어드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신경쇠약은 신경탈진의 한 형태였다. 몸을 가장하게 움직이는 모습, 몸을 비트는 모습, 발작하는 모습, 이런 히스테리도 신경쇠약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증상을 보였으며 대개는 신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진단이 내려지며 주로 젊은 미혼 여성 환자가 많았다. 히스테리로 실명, 마비, 발작 경련, 절도, 탈진, 감정 폭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여성의 신경쇠약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은 결혼이 권장되었다. 수면 상태로 있다면 거리에 나갔을 뿐 아니라 그 길로 참여의 하숙방까지 내쳐걸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라는 몽유병 환자가 그랬다는 거지. 다른 여성들도 가족과 친구, 어르신으로부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간섭적인 길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았다. 지도를 그리듯이 경계 지대에 속하는 신경증들을 최초로 구체화한 앤드류 윈터는 여성의 환경 변화가 알코올 중독의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시사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신경증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중에는 사회와 무관하게 늘 존재해온 것들도 있다는 가정 또한 받아들이기 쉽다. 온전한 정신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 이상 상태에서도 확실히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신경증 새로운 표준이 된다. 의식이란 무엇일까?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한 철학적인 에세이들은 한 책을 보면 의식이라는 개념이 오늘날까지도 모호하기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만약에 내가 자아적인 존재한다면 자아의 분할 혹은 다중자아는 비정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자아가 의식의 사물이라면 다중자아를 이해하는 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앨리스가 이정의식을 보인 것으로 기록된 첫 사례는 아니었다. 프랑스의 10대 재봉사 펠리다 X는 1858년부터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수시로 두 번째 인격 상태에 빠져들곤 했는데 그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은 원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즉시 잊혔다. 샤르코의 학생이었던 베이루 자네도 그의 환자 중에서 한 명에게 최면을 걸어서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20세기 초반이 되자 최면과 심리성 연구는 점차 미심쩍어 보이게 되었다. 자네를 비롯한다는 정신과 의사들처럼 환자에게 최면을 거는 대신에 이 전문학자는 환자 옆에 앉아 환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접근법을 환자들에게 카타르시스 최면요법을 사용했던 그의 스승 요제프 브로이어와도 확연히 달랐다. 그렇지만 오히려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브로이어의 히스테리 환자였다. 안나 오럴은 이 가명의 주인공은 훗날 베르타 파펜하임으로 밝혀졌다. 오스트리아 페미니스트였던 안나 오는 후일에 일회 여성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1881년에 브로이어가 처음 파펜하임을 치료했을 때 그녀는 22살로 청교도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극도로 단조로운 생활을 했음에도 지성적인 활력이 펄펄 끓어넘치는 상태였다. 브로이와 브로이트는 파펜하임의 정신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발전하게 된 원인이 당시의 유럽 중간 계급 여성에게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세속의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파펜하임의 첫 번째 정상은 규칙적으로 몽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 가족들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정상이 뒤따라 나타났다. 이를테면 사시와 중증 시력장애, 사지위축과 마비, 지속적인 목류병, 이렇게 결박되어 지냈다. 브로이어는 안나오의 치료법을 대화치료라고 불렀다. 이는 누가 봐도 그의 제자인 브로이트를 연상시켰다. 오늘날 정신치료의 심리학적 방법을 적용한 최초의 인물로 대개는 브로이트가 언급되곤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브로이트가 감기를 정신 이상의 신경증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 성상에서 이해한 최초의 의사라고 생각한다. 레드윈스 브로이트가 보기에 우리는 모두 신경증 환자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정규분포 곡선의 정상 범위 가장자리에 겨우 속해 있을 뿐이다. 1963년에 브로이트는 자신의 제자 칼 융에게 보낸 유명한 결절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신경증은 우리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 마치 관행처럼 흔한 일이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자신이 약간의 신경증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브로이트는 융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자신은 정상이라고 저러고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찰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다. 브로이트는 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끝내자고 제안하는 바이오라고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끝맺었다. 자신이 비정상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한 비정상적인 것이 반드시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브로이트 이후에 정상적인 정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신경증은 진단병이라기보다 불안해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나 자조적인 말처럼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 되었다. 정상적인 정신이란 뭔가? 여러분은 내가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이는 내가 20대 후반의 감기 역사 수업을 들었을 때 강사가 우리에게 처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다.
수강생의 4분의 3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북스러워했다. 어쩌면 영철은 자신도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 올리는 게 아닌지 염려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저는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고 손을 든 학생들을 둘러보며 그 수저에 놀란 한 학생이 우려된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정상이 아니란 건가요? 19세기 후반에 내지 20세기 초반의 정신과 의사라면 10중 8구 그 학생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지닌 보기 드물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의 질문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정상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브레이트 이후에 가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빅토리아 시대 후반의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브로이드는 한술 더 떠서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통계는 다행스럽게 4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정신건강단체들과 낙인 반대운동은 우리 중에서 25%가 사는 동안 한 번쯤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어디서 왔을까? 이 수치는 21세기 시작되는 시점에 보건기구에서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보고서는 같은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인구의 25% 이상이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 혹은 행동 문제를 경험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참고 문헌들을 살펴보던 정신의사 스티븐 진과 신경과학자 제이미 호더는 25%라는 숫자가 뜬금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로 보고서가 인용한 3건의 논문 중에 어디에도 이러한 주장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2건의 논문 정신질환의 병생 유병률을 그보다 훨씬 높게 제시했다. 대부분의 조사 연구에는 DSM 리스트에 올라있는 남성 발기 장애와 리코더 의존도 같은 질병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0년에 실시된 한 연구는 조혈 결핍과 과잉장애 행동을 질병 항목에 추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 유행률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진과 호들은 4명 중에서 1명이라는 비율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증거에 입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많지도 적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즉 이 비율은 정신적 괴로움이라는 우리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또한 안겨준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정신 이상의 경계의 치레가 계속해서 확장해 왔다는 사실은 정신적 정상과 비정상의 정의가 의학적 및 사회적으로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정상성. 오늘날의 우리라면 감정의 행위의 화학적인 또는 신경학적인 모델을 따를 것이다. 그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1967년에 미시간 대학 병원이 정상적인 정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실시한 실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정상성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수련이들은 화가 나지만 완전히 있기를 마음먹은 듯하다. 화를 내고 사표를 던질 것이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비록 표본 크기는 매우 작았지만 연구자들은 이 편차로부터 유의미한 특징을 발견했다. 달리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정상적이냐에 대해서 매우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 집단은 수련이 집단보다 더 큰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응답은 척도에 보다 중간에 위치한 대답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일까? 전병신단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정상적인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덜 구애받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정신병원 환자들이 정상성의 정의로부터 얻거나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이처럼 고도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는 정상성 개념은 오늘날 정신건강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개의 경우에 정상적인 개념에 문화적인 차이가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상성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특정 생활방식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상성 개념은 연령과 젠더, 계급, 인종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다. 나는 20대 초반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 오늘 밤에 친구들과 술집에 갔을 때였다. 분노가 폭발해서 이기 상황이 닥쳤다. 결국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흑인 남성이어서도 상황이 같았을까? 경찰이 흑인 남성을 나와 똑같이 대하거나 나처럼 위협받았기 때문이라고 불안해 한다라고 생각했을까? 정신과 의사들은 이 결과를 보고 정신의학이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논쟁을 했다. 하지만 애초에 경찰이 그들을 체포한 것 자체가 당국이 흑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당국의 특징 또 사람들을 종종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목격해온 이러한 불평등은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법학, 또 치안유지, 심리학 역사 전반에 깊이 새겨져 있다. 네,